여러분, 평양의 밤은 정말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적 아래 지금 북한 심장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가 사라졌습니다. 이 짧은 보고 한마디에 김정은의 안색이 변했죠. 사라진 건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국가보위성의 대주와 우리로 치면 국정원의 핵심 간부가 증발한 겁니다. 평양 전역엔 1호 체포령이 떨어졌고 국경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북한 체제를 지탱하던 가장 단단한 방패에 치명적인 구멍이 난 순간이었습니다. 보위부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칩니다. 여긴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거든요. 옆집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시장에서 누굴 만났는지, 심지어 고위 간부들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전부 들여다보는 현대판 저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남을 감시하던 그 칼날의 주인이 스스로 도망자가 됐다. 이건 정권 입장에선 공포 그 자체입니다. 자신들이 숨겨온 모든 추악한 비밀이 털릴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북한에서 대좌라는 계급, 감이 잘 안 오시죠? 장군 바로 직전 단계인데 실질적인 현장 권력은 최고입니다. 평양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 외제차, 그리고 끊이지 않는 배급까지. 남부러울 게 없는 상위 0.1% 엘리트 삶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모든 기득권을 던져버렸을까요? 단순히 더 잘 살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걸까요? 화려한 삶이었지만 사실 이건 황금으로 만든 사슬이었습니다. 대좌는 감시 전문가라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자기 집 거실, 침실,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누군가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요. 연회장에서 웃고 떠들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음날 사라지는 곳이 평양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다가갈수록 안도감이 아니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얇은 줄 위에 서 있는 듯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던 겁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에겐 특별한 권한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남한방송 같은 불온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체제 방어 논리를 만들려고 본 건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노래가 사실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특히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지도부가 해외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는 영수증들을 보며 그는 평생 믿어온 신화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대좌가 하룻밤 사이에 끌려갔거든요. 이유는 고작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밀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립니다. 상부의 호출이었죠. 평범한 부름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본능이 소리쳤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그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지 아니면 사선을 넘을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보위부 대좌에게 충동적인 탈출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는 고도의 가짜 임무를 꾸몄습니다. 접경 지역 간첩망을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상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냈죠. 가족에게도 비밀로 했습니다. 눈빛만 봐도 배신을 읽어내는 곳이니까요. 아내에게 며칠 출장 다녀올게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설 때 그는 자신이 평생 설계했던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하나하나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압록강변의 공기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대좌 계급장은 이미 강물에 던진 지 오래죠. 국경 수비대원들은 그의 위세에 눌려 길을 비켰지만 강 중간에 들어선 순간 그는 보호받는 간부가 아니라 그저 반역자일 뿐입니다. 등 뒤에서 서치라이트가 터졌을 때 그는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자유와 죽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강을 넘은 지 6시간 만에 평양에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은은 격노했고 최정예 폭풍 군단 체포조가 급파됐죠. 재밌는 건 그 추격자들이 대좌의 옛 동료와 부하들이라는 겁니다. 서로의 수법을 너무나 잘 아는 보위부 대 보위부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중국의 거대한 땅덩어리 어디에도 그를 위한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추격자들은 대좌의 숨소리까지 뒤쫓으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요즘 중국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안면 인식 AI가 깔린 감시망이 엄청나거든요. 그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기차나 버스도 피했습니다. 브로커조차 믿지 않았죠. 자신을 팔아넘길까봐요. 대신 옛날에 관리하던 중국 내 정보원들을 역으로 협박해 짐차 짐칸에 몸을 실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하는 생활. 그는 화려한 대좌의 껍데기를 벗고 이름도 없는 유령이 되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어 동남아 밀림에 들어서니 찌는 듯한 더위와 독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는 낡은 목선 위에서 그는 수없이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평양의 호랑이였던 그도 여기선 그저 목숨을 구걸하는 이방인이었죠. 그러다 마침내 태극기가 걸린 대사관을 발견했을 때 가방 속 USB를 꽉 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자유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왔다고 환영만 받는 건 아닙니다. 차가운 조사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왜 왔나? 위장 간첩 아니냐? 수개월간 반복되는 고도의 심리 테스트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남을 신문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려고 눈물로 호소해야 했습니다. 보위부 대좌라는 거창한 껍데기를 벗겨내고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을 마주하는 가장 고독하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대좌의 USB를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정적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엔 핵폭탄급 기밀이 가득했거든요.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 세탁 경로, 유령 회사 리스트, 심지어 남한 내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의 통신 규약까지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북한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정밀 폭탄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자료로 북한의 자금줄 수십 곳을 차단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대좌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평양의 가족들은 지옥에 떨어졌거든요. 아내와 아이들이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첩보가 들려올 때마다 그는 죄책감에 무너집니다. 자유의 대가가 가족의 목숨이라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는 거죠. 그의 탈북 이후 보위부는 피해 숙청에 휩싸였고 체제의 단단했던 성벽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체제를 지키는 최상위 엘리트조차 도망치는 나라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보위부 대좌의 탈북은 북한이라는 모래성에 바닷물이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좌는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 이름을 숨기고 살지만 그가 꿈꾸는 건 단 하나입니다. 두고 온 가족들과 함께 자유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만들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